피해 제국 러시아. 러시아는 이반 4세의 죽음으로 혼돈에 빠진다. 그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거인이 등장하여 새로운 러시아를 이룩한다. 선원이자 군인이며 목수이기도 했던 다재다능한 왕 표트르 대제. 그는 당시 변방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던 러시아를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전시키지만 그 역시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난다. (1741년 11월) 어느 날 저녁, 표트르 대제의 딸 옐리자베타 펴트로브나 로마노바는 옷을 갈아입었다. 아버지가 그랬듯이 옐리자베타 역시 극적인 반전을 사랑했다. 그날 밤 목숨을 건 변장수를 통해 지상 최대의 제국 러시아의 대권을 거머쥘 참이었다. 옐리자베타는 의도적으로 주변에 환심을 샀습니다. 그녀의 마차가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를 지나갈 때면 옐리자베타, 당신이야말로 짜르감이요 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옐리자베타의 아버지 표트르 대제는 러시아를 고립된 변방국가에서 18세기의 초강대국으로 발전시켰다. 러시아는 북유럽과 서아시아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했으며 동쪽으로는 태평양까지 세력을 떨쳤다. 그러나 표트르 대제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는 바람에 러시아는 주인 없는 나라로 혼란에 빠진다. 표트르의 딸 옐리자베타를 후계자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반대파는 생각이 달랐다. 그리고 옐리자베타는 겨우 15살 어린 나이라 크렘린의 권력 투쟁에 나설 수도 없었다. 그래서 옐리자베타는 그 후 16년 동안 경쟁자들이 로마노프 왕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기만 했다. 처음엔 어머니가, 다음엔 조카가, 그 다음엔 낯선 사촌이 왕관을 썼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다들 병에 걸려 일찍 죽어버렸다. 마지막에는 조카뻘이긴 하나 너무 먼 친척이라 표트르 대제의 피가 조금도 섞이지 않은 2달짜리 갓난아기가 제위에 올랐다. 옐리자베타는 자신의 집안이 진짜 후계자 자격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괜히 불똥이 자기에게 튀어 자칫 수도원으로 귀양 가는 신세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라 내심 걱정이었죠. 옐리자베타는 갓난아기가 자리에 오른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행동에 돌입했다. 1741년 11월 25일 그녀는 복장으로 비원장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충성을 바쳤던 근위병들과 함께 재빨리 왕궁을 점령했다. 갓난아기 짜르는 유폐돼 불행한 일생을 살게 됐고 옐리자베타는 32살에 비로소 권리를 찾아 여황제로서 왕관을 썼다. 옐리자베타는 권력 승계 절차를 아주 잘 처리했습니다. 즉각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나는 내 부모의 통치 이념을 승계하여 개혁자가 될 것이다. 나는 러시아인이다. 러시아의 국익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러시아의 왕관과 부를 가로채려는 역적들을 몰아낼 것이다. 옐리자베타는 우선 후계자부터 지정했다. 자신의 소생이 없었으므로 1742년 독일 태생인 조카 표트르 울리히했다. 울리히는 최고의 행운아였죠. 태어나는 순간 홀슈타인 대공, 스웨덴 왕, 그리고 러시아 왕의 자격을 한꺼번에 취득했으니 그렇게 좋은 혈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14살 때 왕자는 사랑하는 독일의 홀슈타인을 떠나 러시아 왕궁으로 왔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장차 표트르 3세가 될 이 후계자는 이상하게도 러시아가 몹시 싫었다. 여황제 옐리자베타의 조카라서 후계자로 지명은 됐지만 사람 됨됨이로 말하자면 좀 모자라고 어리석은 그런 인물이었죠. 정서적으로 유치했어요. 남을 따분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에다 위트 있게 한다는 것이 고작 혀를 날름 내미는 거였죠.
거기다가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비웃는 행동은 그가 자격 미달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엘리자베트는 로마노프 왕조를 이어가려면 아무래도 믿을 만한 새로운 후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교육시켜 후계자로 삼으면 됐다. 그러자면 어서 표트르 3세의 아들을 낳을 왕자비를 구해야 했다. 1744년 겨울, 엘리자베타는 또 다른 독일 처녀를 불러들였다. 바로 안할트 체르부스트가의 소피아였다. 영락한 귀족의 딸 소피아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 예카테리나 알렉산드가 되기까지의 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예카테리나는 이것이 큰 기회란 걸 알았습니다. 지위가 낮은 귀족이라 독일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지만은 러시아에서라면 여러 가지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오자마자 이 15살 소녀는 러시아 정교도로 개종했고 이름도 존경하는 엘리자베타의 어머니 이름 예카테리나로 개명했다. 그녀는 이처럼 열심히 러시아 생활에 적응해 갔다. 러시아에 관한 것 중 예카테리나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약혼자인 짜르 후계자 표트르 3세 대공이었다. 어딘가 아둔해 보이고 어린애 같아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표트르는 장난감 병정놀이에 열심이었습니다. 신랑감이 그러고 있으니 신부는 같이 놀아줄 수밖에 없었죠. 신부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행군을 시켰으니 좋아할 리가 없지요. 하루는 신랑감이 생쥐를 꺼내 매가지고 왔습니다. 생쥐가 반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벌을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약혼자가 이러고 있으니 어디 신부 맘에 들었겠습니까? 결혼식 날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은 건 좋았지만 신랑은 신방에서도 불꽃놀이를 했다. 태자비가 아들을 낳느냐 못 낳느냐는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예카테리나로서는 비상수단이 불가피했다. 결혼 8년 후인 1753년에야 러시아 황태자비인 예카테리나는 처녀를 면했다. 그러나 실상 상대 남자는 남편 표트르 3세가 아니었다. 여황제 엘리자베타는 예카테리나가 로마노프가의 아기를 낳기를 바랬다. 예카테리나는 남편이 이걸 도와주지 않거나 못하자 친구의 조언에 따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세르게이 살티코프에게 바치고 말았다. 주변에서 세르게이 살티코프와의 정사를 권했습니다. 살티코프가 워낙 미남이라 예카테리나도 금방 응했죠. 남자를 알게 하는 것이 표트르 3세와 예카테리나의 부부 생활에 도움을 줄 거라는 판단이었죠. 예카테리나는 다다음 후계자를 낳아야겠는데 표트르가 도무지 협력을 안 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독수공방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니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고 애 못 낳는 태자비는 위험하죠. 간통은 위험한 게임이다. 하지만 예카테리나로서는 아이 없이 지내는 것이 더 위험했다. 얼마 후 예카테리나는 여황제가 원하던 아기 파페르를 낳았다. 아기의 아버지가 남편인지 연인인지는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예카테리나는 여전히 남편과 여황제와 궁정신하들로부터 소외당했다. 하지만 예카테리나는 권력이 뭔지 조금씩 배워나갔다. 예카테리나는 조용히 관찰을 통해 모든 걸 배워나갔습니다. 러시아의 풍습, 언어, 심지어 체제 적응을 위해 자신의 종교까지 러시아 정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러시아 정치도 배웠어요. 정치를 좋아했지요. 유럽식 사상을 유지하려고 독서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궁정 사람들이 예카테리나에게서 지적 매력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카테리나는 어려서부터 대담했다.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낳았으니 정치에 뛰어들 만도 했다. 한 번은 만천석상에서 프랑스 대사에게 야심을 털어놓았다. 난 담이 큰 여자요. 내 대담성은 아무도 못 말려요.
표트르와 예카테리나 사이에는 적대감이 깊어졌다. 후계자 표트르는 자기가 제위에 오르면 아내를 수녀로 만들거나 아예 없애겠다고 공언했다. 남편이 위협해오자 예카테리나도 방어 대책을 세웠다. 그녀는 러시아의 장군들, 정치가들은 물론 유럽 각국과도 교분을 맺었다. 1758년 여황제가 예카테리나의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자 예카테리나는 보관 중이던 일기장과 편지들을 불태워버렸다. 그리고는 여황제를 독대하여 자신의 충성심을 표하고 남편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다. 예카테리나는 자기도 대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은 표트르를 무능하고 난폭한 인물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자꾸만 예카테리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였죠. 국내에서 후계자 내외가 다투는 사이에 러시아 군대는 밖에서 전쟁을 벌였다. 적국은 프로이센, 상대국 왕은 군인 출신인 프리드리 대왕. 그는 공교롭게도 표트르 3세가 우상처럼 숭배하는 왕이었다. 프로이센의 약진으로 유럽의 힘의 균형이 깨지자 엘리자베타가 프리드리히를 견제하는 동맹에 가담한 것이다. 1761년 러시아군이 승기를 잡았다. 영웅들이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귀환했다. 그 중에서도 빛나는 영웅은 건의대 출신 그레고리 오를로프였다. 그는 예카테리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레고리 오를로프는 오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오형제는 하나같이 미남이었지만 경솔한 데다 저돌적이었어요. 어쨌든 예카테리나는 오를로프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를로프는 근위병들을 규합하고 설득해서 예카테리나가 집권하는 걸 돕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예카테리나와 오를로프는 표트르를 괴물이라고 규탄했다. 그리고 프로이센을 숭배한다고 비난했다. 그 해가 저물 무렵 거사날이 다가왔다. 전선에서는 러시아 군대가 베를린을 점령했다. 프리드리 대왕은 무릎을 꿇었다. 프로이센이 지도에서 사라질 판이었다. 왕궁에 남아있던 표트르는 프로이센이 지자 실망이 대단했다. 한편 엘리자베타 여제는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곧이어 성탄절이 왔다. 표트르 대제의 유일한 혈육이며 러시아 제국의 여황제였던 엘리자베타 페트로바 로마노바가 향년 52세로 별세했다. 엘리자베타는 유럽식, 즉 여성 중심의 궁정 문화를 도입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여성 없는 궁정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여자가 홀대받던 러시아로선 큰 변화죠. 엘리자베타는 여러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예카테리나의 입장에서는 본받을 만한 귀감이었습니다. 우선 집권 방식부터 그러했죠. 여황제의 조카이자 후계자였던 표트르 3세는 엘리자베타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뛸 듯이 기뻐했다. 표트르 3세가 즉위한 후 행한 첫 조치는 프로이센과의 강화 조약이었다. 이렇게 프리드리히를 살려주자 러시아 군부가 분노했다. 그러나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전통적인 러시아 장교복의 색을 녹색에서 프로이센식 감청색으로 바꿨다. 러시아 정교의 장식물을 떼내는가 하면 신부들에게 루터식의 복장을 강요했다. 그리고 더욱 바보 같은 짓으로 프로이센 원정군에게 프로이센 대신 20년 전 자기 고향이었던 홀슈타인 공국을 점령하라고 명령했다. 표트르 3세는 이 거사를 위해 축배를 제안했다. 예카테리나가 축배를 거부하자 그녀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협박했다. 예카테리나와 이혼하고 그녀를 수도원으로 보낼 생각이었지요. 그러자 예카테리나는 지금이야말로 계획을 행동에 옮길 시기라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다음 날 밤 예카테리나의 연인 오를로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근위대 추종 세력이 합세하여 쿠데타를 단행했다. 표트르는 너무나 쉽게 제위를 빼앗겼다. 뿐만 아니라 더 큰 불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황제에게 있어 가장 좋은 선왕이란 바로 죽은 선왕일 겁니다. 예카테리나의 손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오를로프는 표트르를 궁 밖으로 끌어냈다. 마지막 처리가 끝났다. 오를로프가 예카테리나에게 편지를 보냈다. 괴물은 죽었다. 불행하게도 표트르 3세는 1762년 7월 비극적인 사고를 당했다. 결국 야심에 찬 아내 예카테리나와 충돌한 것이다. 공식 사인은 탈장이었습니다. 사인치고는 흔치 않은 거지만 하여간 그렇게 발표됐죠. 이제 예카테리나는 자기가 러시아를 위기에서 구해낼 구세주라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군주를 제거하는 일도 큰일이었지만 독일인인 자신이 이제 러시아의 짜르로 인정받으려면 자신과 러시아를 둘 다 바꿔놔야 했다. 어떻게 자신이 짜르가 될 생각을 했는지 알고 보면 정말 뻔뻔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녀는 자기 능력을 믿었고 결국 그대로 실현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표트르 3세가 제위에 있으면 러시아의 운명이 위태롭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러시아를 구출했다고 주장한 거죠. 그리고 그 주장은 잘 먹혀들었습니다. 예카테리나는 늘 동조 세력을 키워 권력을 향한 길을 닦았다. 자신의 귀감으로 삼았던 옐리자베타와 마찬가지로 자신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크렘린 교회에서 대관식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교회에 바쳤다. 재빨리 대관식을 거행함으로써 자신의 집권이 마치 신의 또는 민의인 양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즉각 개혁에 착수했어요. 그 점에서 표트르 대제의 개혁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개혁자로만 생각하게 만든 거죠. 33살의 독일 공주가 이제 러시아 제국의 짜르가 된 것이다. 예카테리나 여제는 지식력과 권력력이 대단했으며 이것은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왕궁을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으로 채우며 은둔자의 집을 세계 최대의 박물관으로 바꿔놨다. 예카테리나는 그림은 물론 사람들도 끌어모았다. 힘 있는 자, 충성하는 자. 그녀는 이들을 이용해서 권력 기반을 다지고 독재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했다. 영토욕 또한 대단해서 사방으로 국토가 확장됐다. 동유럽에서 알래스카, 미 대륙 북서부까지 뻗어갔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개혁을 단행했다. 지방 행정 조직을 강화하고 학교와 대학을 세웠다. 그리고 러시아적 폐습의 타파를 권장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혁명의 바람이 불었다. 러시아의 전 지도층이 예카테리나와 일종의 밀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카테리나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은 생각, 즉 계몽 사상을 가졌고 같은 언어를 썼으며 같은 목표를 가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인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층에선 대환영이었죠. 예카테리나가 제위에 오른 것은 1762년 이른바 계몽 시대였다. 철학자들과 작가들은 인권 사상을 고취했고 이성에 의한 완벽한 사회를 역설했다. 예카테리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 동조했다. 자유여, 그대는 모든 것의 혼이다. 자유가 없으면 죽음이다. 그러나 인권 사상은 당시로선 매우 역설적이고 위험한 사상이었다. 러시아의 경제는 농노들의 희생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므로 인권 사상은 예민한 사안이었다. 교육받은 엘리트 계층과 일반 백성들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다수인 농민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 점점 통제하기 힘든 방향으로 변해갔습니다.
농노 문제는 예카테리나의 이상실현에 중대한 장애였다. 하지만 자신의 대권을 귀족의 충성심에 의존하고 있는 터에 농노를 해방한다면 귀족과 왕권도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주저하는 사이 볼가강 유역의 농노들이 스스로 해방을 선언했다. 1773년 카자크 기병대의 탈영병인 푸가조프는 자기가 환생한 펴트르 3세라고 주장하면서 여왕을 토벌하자고 선동했다. 푸가초프는 자신의 궁정을 세우고 칙령을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칙령이 대단히 혁명적이었지요. 이를테면 관리와 지주를 없애자, 세금을 추방하자, 무기를 없애자, 농노를 해방하고 토지를 분배하자 같은 것들로 농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들이었죠. 이 반란은 1년 이상 볼가강 유역을 휩쓸었다. 반란군들은 지주들을 살해했고 저택을 불살랐다. 푸가조프가 이끄는 반란군의 병력이 10만을 넘었지만 왕실 군대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1774년 푸가조프가 체포됐다. 그는 철창에 갇혀 신문을 받은 후 처형됐다. 농민 반란은 이렇게 끝이 났다. 훗날 제국은 가난한 노동자들에 의하여 멸망하지만 당시 예카테리나는 인권 사상이 곧 수그러들 것으로 생각했다. 예카테리나는 이 사건으로 인해 평민들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노를 해방하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죠. 개혁도 좋지만 예카테리나 여자에겐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생존은 농노제의 유지는 물론이고 때때로 폭력과 정복에 의존해야 했다. 러시아의 팽창에는 그 필연의 정치 논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러시아의 지배계층은 땅을 가진 지주 계급으로 영토가 늘어나면 그만큼 그들의 이익인 겁니다. 국가는 결국 짜르와 귀족의 것이니까 영토 확장은 짜르와 지주의 공동 이익이 되죠. 예카테리나 역시 역대 짜르들과 마찬가지로 영토에 야심을 가졌다. 흑해 연안으로 진출하는 것,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흑해 연안을 뺏는 것이 여제의 목표였다. (1768년) 예카테리나는 드디어 오토만 제국을 상대로 전쟁에 돌입했다. 예카테리나의 왕권은 물론 사생활까지 크게 좌우할 중요한 전쟁이었다. 자신이 전선에 나설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 대신 예카테리나는 군대에 극진한 관심을 표해 장군들의 충성심을 샀습니다. 이 전쟁에서 여제의 특별한 호의를 입은 장군이 있다. 그레고리 알렉산드로비치 포촘킨. 터키군을 몰아낸 대가로 포촘킨은 크렘린에 입성했다. 그의 지위는 그 옛날 그레고리 오를로프와 맞먹었다. 포촘킨은 키만 컸지 외눈박이에다 지저분해서 여자들이 싫어할 특성을 고루 갖추었지만 예카테리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잘 보인 덕에 상당한 실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음울하고 상처투성이인 전사는 예카테리나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 겸 연인이 됐다. 겨울 궁전에 전용실이 하사되고 밤에도 마음대로 국내를 어슬렁거렸다. 여러 사료들로 볼 때 두 사람은 정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비밀리에 결혼식도 올렸어요. 이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치가로 성장할 인물을 잘 이용한 거죠. 예카테리나는 포촘킨과 함께 노세한 오토만 제국의 침략 계획을 세웠다. 첫 단계가 흑해의 요충지 크림 반도를 치는 일이었다. 크림 반도는 흑해의 열쇠 같은 곳이다. 이 반도를 통제하게 되면 러시아는 남쪽 진출이 가능해진다. 포촘킨은 여러 차례 크림 원정을 시도했다. 결국 1784년에 러시아는 크림 반도 지배권을 확보했다.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카테리나는 포촘킨을 크림 대공에 봉했다.
엘리자베타가 재위 20년 동안 꿈꾸던 바를 실현함으로써 이제 러시아는 흑해를 지배하는 해군 국가가 된다. 이를 기념하여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복판에 표토르 대제의 기념비가 제막됐다. 장엄한 청동 기사상은 강화시켰다. 독일 왕녀와 표토르 대제 가문의 연계성을 강화시켜준 것이다. 자신이 표토르 대제의 정책을 계승하여 실현했음을 보여주고 싶어한 거죠. 실제로 그녀는 등극 첫 해에 대제라는 호칭을 건의받고 어리석은 짓이다, 대제 여부는 후세가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사양을 했지만 이번엔 대제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카테리나는 이제 자신은 명실공히 러시아인이라고 생각했다. 한 번은 의사가 피검사를 하려 하자 독일인의 피를 모조리 빼버리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카테리나가 남긴 유산은 훗날 피를 부르게 된다. 러시아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파리, 그곳에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했다. 18세기의 마지막 10년간 예카테리나 여제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었다. 영토가 폴란드에서 알래스카에 이르렀고 근 3천만 명이 이르는 귀족, 평민, 농노를 장악하고 진보와 개혁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끌어갔다. 예카테리나는 러시아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제도인 대중의 정치 참여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오늘날 시민사회라고 부르는 사회가 형성된 거죠. 그녀는 18세기의 세계사, 아님 전 인류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훌륭한 지배자도 대륙 저편의 역사는 어쩌지 못했다. 18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혁명은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쳤다. 1793년 혁명의 소용돌이가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목숨을 앗아갔다. 예카테리나가 볼 때 이것은 신의 뜻에 반하는 죄악이었다. 그녀는 루이 16세의 처형 소식을 듣자 계몽 사상이 가져온 결과가 이런 것인가 하며 회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공포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1796년 혁명의 기운은 프랑스 밖으로까지 미쳤다. 명석한 청년 장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이탈리아를 쳐들어감으로써 나폴레옹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제 67세인 예카테리나 여제는 퇴장할 때가 됐음을 직감했다. 그러나 그녀는 단호했다. 자신의 왕국은 대중이 아닌 자신의 혈육이 다스려야 한다고 확신했다. 법에 의해 그녀는 자신이 후계자를 선택하여 지명할 수 있었다. 친아들 파페르가 황태자이긴 하지만 굳이 그에게 넘기지 않아도 그만이었다. 예카테리나는 파페르를 겁냈습니다. 그에게서 위험한 소질이 엿보였기 때문이었죠. 잔인하고 불안정한 성품이었습니다. 줄곧 자기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왜 어머니가 왕이냐고 물어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두려워했죠. 불편하기도 하고 환영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황태자 파페르는 자신의 프로이센식 군대를 조련하는 일에만 열중했다. 예카테리나가 볼 때 파페르가 가장 잘한 일은 자식 키우는 일이었다. 손자 알렉산드르는 마음에 들었던 것이다. 알렉산드르는 유소년기를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할머니인 예카테리나 여제와 아버지인 파페르의 틈새에 끼어 살았기 때문이지요. 알렉산드르는 두 사람 모두의 마음에 들어야 했습니다. 아니, 그런 척이라도 해야 했지요. 그 결과 그는 조심성이 많달까, 누구에게나 호의적인 인물, 주관보다는 남의 의견에 찬성하는 그런 인물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학자들을 시켜 알렉산드르에게 계몽 사상을 가르쳤고 아버지 파페르는 그를 군대 교관이 되라고 가르쳤다. 예카테리나는 죽음이 임박하자 후계 문제로 고민했다. 아들인가 손자인가. 1796년 11월 5일 여제는 뇌출혈로 마비 증상이 왔다. 그리고 다음 날 밤
34년간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독일여 황제는 세상을 떠났다. 어떤 역사가는 파페르가 어머니 시체가 식기도 전에 방을 뒤져서 왕위 계승에 지장이 있는 문서를 불살랐다고 한다. 그리고 서둘러 복수를 시작했다고 한다. 파페르 1세는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무덤에서 아버지 시체를 꺼내 어머니 시신 옆에 놓고 부모가 저승에서라도 함께 하라고 빌었답니다. 그 사람다운 유머라고 할 수 있죠. 러시아는 71년 동안 여걸 시대였다. 파페르는 어머니에게 눌려 지낸 반발심으로 앞으로는 오직 로마노프 집안의 남자만이 러시아의 짜르가 될 수 있다는 칙령을 선포했다. 그는 20년이 넘게 권력에 굶주렸던 사람입니다. 언제 다시 뺏길지 모르는 권력이니 잡은 김에 뭐든지 하루속히 처리하겠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매사를 그르쳤습니다. 파페르는 정책을 모두 바꿨다. 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러시아인의 생활까지 마구 뜯어고쳤습니다. 장례식이나 결혼식 복장까지 이래라 저래라 했죠. 파페르의 즉위 당일부터 알렉산드르가 진짜 짜르라는 소문이 있었다. 러시아의 지식인들은 아버지를 내쫓고 아들을 들여앉히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자신도 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페르는 자신이 암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해자로 둘러싸인 요새를 새로 짓고 회반죽이 채 마르기도 전에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들 알렉산드르를 가택연금시켰다. 하지만 며칠 후 음모자들이 거사를 일으켰다. 1801년 3월 11일 밤 음모자들은 보초들을 쓸어버리고 파페르의 요새 궁전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짜르가 침실에 숨어있는 것을 알아냈다. 이어서 한바탕 난투극이 벌어졌다. 연속해서 3대째 왕관을 뺏고 뺏기는 쟁탈전이 계속됐다. 아버지의 횡사는 23살의 새 짜르 알렉산드르 파블로비치 로마노프에게 죄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알렉산드르에게 아버지는 그저 퇴위할 뿐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르는 그런 줄로만 알았겠죠. 그러나 그건 비현실적인 생각이지요. 강제로 물러난 전 황제가 살아있다면 언제고 복위할 음모를 꾸미는 걸 각오해야 하는데 그건 현 황제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알렉산드르는 직접 쿠데타에 가담하지도 그걸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런 애매모호한 태도는 내내 계속된다. 그는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의 헌법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 이상은 나아가지 못했다. 알렉산드르 1세 치하에서는 러시아가 어디로 가는 건지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권을 어떻게 누구에게 나누어 주느냐에 대해 어떠한 용단도 내리지 못했어요. 알렉산드르가 러시아의 장래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사이 프랑스에서는 새롭게 급부상한 젊은 장군이 스스로 황제가 됐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유럽을 재편성하려 들었다. 나폴레옹과 알렉산드르 1세처럼 상반된 한 쌍은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나폴레옹은 자신감에 차서 자신이 세계의 주인이 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확신하던 천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전략에 회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 알렉산드르 1세는 우유부단했어요. 갈 방향을 결정하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했고 결과적으로 아무 곳으로도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1807년 나폴레옹은 알렉산드르에게 친선 조약을 맺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짜르와 자수성가한 프랑스의 황제는 서로 숙적이 돼 유럽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프랑스가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를 점령하자 러시아는 당황했습니다. 완충지대가 없어졌거든요. 나폴레옹이 대서양연안에서 러시아 국경까지를 지배하게 되면 그 막대한 자원을 이용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간섭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1811년 알렉산드르는 드디어 입장을 정했다. 나폴레옹의 야망을 꺾기로 하고
영국과 동맹을 맺었다. 프랑스와의 전면전을 각오한 것이다. 나폴레옹의 대답은 전쟁이었다. 50만에 이르는 유럽 역사상 최대의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군했다. 어마어마한 병력에 놀란 러시아 장군들은 수백 년 전부터 써온 러시아군은 퇴각하고 적들이 드넓은 러시아 땅을 헤매게 하는 전법이다. 여름철 내내 나폴레옹군은 러시아 내륙으로 진군했다. 결정적인 대전을 기대했지만 가는 곳마다 적은 없고 텅 비어 있었다. 1812년 9월 7일 아침, 모스크바까지 말로 달리면 하루 걸리는 지점에서 나폴레옹군은 마침내 적을 만났다. 120만이 넘는 러시아 대군, 알렉산드르 1세의 제국 군대가 보로디노에서 결사항전의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1812년 9월 7일) 보로디노. 두 황제의 군대는 일진일퇴 공방을 벌였다. 새벽에 벌어진 전투가 해진 후에도 계속됐다. 나폴레옹의 군대는 10년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천하무적이었다. 이제 러시아 군대만 무찌르면 유럽 대륙 전부가 나폴레옹 것이었다. 1812년 전투에서 나폴레옹은 적군을 그 자리에서 섬멸해야 했습니다. 퇴각하게 놔두면 언제 또 덤벼들어 프랑스군의 보급로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날 하루에 7만 5천 명이 죽었다. 양측은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러시아 장군들은 희생이 너무 크다고 보고 모스크바를 나폴레옹에게 내주고 퇴각해버렸다. 양측 모두 희생이 엄청났습니다. 프랑스군은 러시아가 타격은 입었지만 전의를 상실한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여러 주 동안 알렉산드르가 강화를 요청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러시아는 모스크바에 불을 질렀다. 도시의 절반 이상이 불탔다. 이것은 러시아로서는 아까운 희생이었고 나폴레옹에게는 뜻밖의 재앙이었다. 프랑스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간신히 모스크바를 점령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얻은 게 없었거든요. 모스크바가 불타지 않았어도 겨울을 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퇴각은 이미 때늦은 것이었다. 러시아의 겨울은 빨리 찾아왔고 혹독했다. 모스크바에서 프랑스까지는 2,700km, 식량은 부족하고 추위도 피할 길이 없다. 게다가 알렉산드르는 적을 추격해서 몰살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각계각층의 러시아인들이 봉기하여 침입자들을 공격했다. 상승 군대라는 딱지가 여지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 나폴레옹은 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잃었죠. 손실이 너무 컸어요. 병력도 병력이지만 말이 죽은 게 더 치명적이었습니다. 유럽 전쟁 사상 유례가 없는 숫자인 무려 50만 병력을 잃었지만 말이 없어서 프랑스 기병대는 사실상 와해됐습니다. 그리고 대포를 운반할 수가 없어 포병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퇴각이 불가피했죠. 나폴레옹은 유럽 역사상 최대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을 단행했지만 돌아올 때 그의 대군은 2만 5천으로 줄어들어 있었다. 그 후 알렉산드르는 이색적인 종교 활동을 한다. 동방정교도인 그가 서방정교 십자군의 선봉이 되어 나폴레옹으로부터 유럽을 탈환, 원주인인 군주들에게 돌려준다. 알렉산드르는 신이 자기에게 큰 힘을 내려주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정복한 나폴레옹을 진압하는 일이 신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군이 십자군에 동참했다. 1814년 짜르 알렉산드르가 친히 지휘하는 연합군은 유럽을 석권, 파리 문 앞까지 진격했다. 프랑스는 25년 동안 끊임없는 혁명과 전쟁에 시달려온 터였다. 파리는 혼란에 빠졌다.
알렉산드르는 파리로 향했다. 이것은 18세기 러시아가 전성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는 18세기 내내 조금씩 유럽으로 진출했는데 이제 러시아는 그저 하나의 파트너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불순한 세력을 분쇄하는 유럽 동맹의 맹주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러시아 군인들은 계몽사상과 혁명의 현장, 그리고 자유주의의 현장을 낱낱이 목격했다. 러시아 군인들은 유럽에서 절대 군주제가 아닌 이번 군주제 체제의 실상을 직접 봤습니다.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시민의 자유, 정치적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상, 그리고 법 앞의 평등 원칙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군주가 아닌 법의 지배 원리가 근대 국가의 초석임을 확인한 겁니다. 러시아로 돌아온 많은 청년 장교들은 자유와 개혁의 사상에 흠뻑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만나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절대군주 짜르를 견지할 헌법에 관해 토론을 벌이곤 했다. 청년 장교들은 짜르가 동조해줄지 의심스러웠다. 알렉산드르는 전에도 자유사상을 너무 자주 포기하곤 했다. 짜르 알렉산드르는 개혁의 열풍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종교적 신비주의에만 빠져 살았다. 1825년 알렉산드르가 흑해 해변에서 사망했다. 소생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동생 니콜라이에게 제위를 넘겼다. 니콜라이는 알렉산드로보다 19살이나 어린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1세는 계몽사상 분위기 속에서 자랐지만 니콜라이 1세는 정반대로 개혁에 대한 반동의 분위기, 반혁명의 분위기 속에서 자라났죠. 알렉산드르와 니콜라이 사이의 승계는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니콜라이는 처음엔 승계를 주저했다. 아무것도 공표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며칠간 짜르가 공석이었습니다. 급진파들은 이때를 틈타서 절대 군주제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급진파들에게는 제위 승계 기간의 혼란기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다. 1825년 12월 14일 니콜라이는 지도층으로부터 충성 맹세를 받았다. 그러나 한 무리의 급진주의 장교들, 이른바 데카브리스트들은 따로 모였다. 그리고는 새로운 형태의 통치체제, 헌법 제정을 요구했다. 정오가 되자 700명의 반란군이 의회 광장에 도열했다. 니콜라이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대가 이들 반란군을 둘러쌌다. 절대 왕정의 존속이냐 새 헌법이냐, 잠시 러시아의 운명이 흔들렸다. 결국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서 12월 당원, 즉 데카브리스트의 반란과 정치개혁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다. 짜르 체제는 계속됐다. 니콜라이 1세는 진보가 아니라 왕권 수호를 택한 것이다. 러시아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성장한 그 순간부터 거의 100년 동안 혁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